저는 그 10GBps급의 고성능 네트워크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어떠한 종류의 문제들이 있는지, 그리고 제가 대학원에서 그와 관련해서 어떤 연구들을 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이 업을 하려고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는 자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TNF 니드웍스 멤버로 이 행사에 참여를 했고요. 여기서는 이제 개발자, 우리 이제 그걸 크리에이터라고 부르는데, 개발자로 2006년부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전산학과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에서 연구인턴을 경험도 있고, 그리고 코콩이라고 해서 이제 정치 IT 프로젝트, 이런 것을 이제 최근에 그 아는 동아리 선후배들 및 다른 학교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같이 하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정치 임명 사전을 만든다든지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니드웍스 커뮤니티에서는 주로 제가 기여를 했던 부분은 텍스트큐브의 이제 뭐 플러그인 시스템 관련된 부분과, 그다음에 텍스트큐브에서 제공하는 플러그인을 제작하기 위해 제공되는 여러 가지 API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대다수의 플러그인들이 그 API들 중에 한두 가지만 사용을 하는데, 거기는 거의 모든 API를 다 사용하는 이제 최종 보스급 예제로 제공되는 이제 그런 구글 맵스 플러그인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강점에서 이제 저희가 운영하는 여러 가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서버를 관리하는 것 같이 하고요. 사실 이거 외에도 텍스트큐브의 그 밑단 프레임워크를 그렇기 위한 이제 그런 삽질도 좀 했었는데, 이제 저희 소스코드 저장 수행 보시면 1.8 블랙 히스토리라는 이름의 브랜치를 한 역사가 되어 남아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밤샌 거 기억하시죠? 찍으시는 분. 이 발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G 네트워크가 어떠한 네트워크인지, 몇 가지 간단한 숫자를 통해서 이게 어느 정도의 그 처리 성능을 필요로 하는 네트워크인지 그런 걸 보고, 그 다음에 그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이런 네트워크 시스템을 만들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멀티코어로 스케일링을 하는데, 그 스케일링 할 때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그런 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연구하고자 하는 방향, 지금까지 한 것들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10GBps 네트워크는 뭐 요즘 가정부에 들어오는 방배들이 100Mbps 정도 되는데, 요새 이제 1GBps짜리도 나온다고 이제 뭐 정부에서 시범 사업 같은 걸 하고 하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대부분의 가정에 있는 인터넷보다 100배는 빠른 속도라고 보면 됩니다. 요새 LTE 광고들 보면은 5를 1초에 받는 속도, 1초 5 하는 동안 하는 속도,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많이 하는데, 영화 보면 저 정도 속도로 받을 수가 있고, 이제 저희가 네트워크를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최소 사이즈 패킷을 가지고 장비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패킷이 클 경우에는 큰 패킷들은 상대적으로 초당 어떤 오퍼레이션을 해야 되는 횟수가 작아요. 데이터는 많지만. 대신에 작은 패킷들은 한 패킷을 뭐 예를 들면 커널에서 뭔가 패킷을 받아서 뭐 TCP/IP라든지 이런 부가적인 처리를 해서 응용 프로그램에게 넘겨주기까지 기본적으로 거쳐야 되는 그 과정을 훨씬 더 많은 횟수를 거쳐야 돼요. 패킷 사이즈가 작으면 그 같은 링크 스피드를 풀로 채운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래서 저희가 보통 그 이더넷 프레임의 최소 사이즈가 60바이트, 64바이트인데 원래는 이제 저희가 CRC 체크성 같은 거는 빼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60바이트로 계산하면 1600 사이클 정도를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캐시에 올라와 있지 않은 메모리를 액세스할 때 실제로 수백 사이클, 100에서 200 사이클 정도가 소모가 되고, 캐시를 접근할 때 수십 사이클 정도가 소모가 된다, 이런 것을 감안을 하면은 저게 절대로 우리가 복잡한 계산을 하기에 별로 여유가 있지 않은 그런 굉장히 타이트한 조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G급 네트워크를 일반 CPU로 프로세싱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최적화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G 네트워크가 그럼 어디서 많이 쓰이냐? 아마 이제 뭐 이쪽 관련 분야의 일을 하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10G급의 뭐 네트워크 카드라든지 장비를 실제로 본 적이 거의 없을 텐데,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뭐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들은 거의 모두 10G로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됐거나 진행 중입니다. 이거는
뭐 내부 기밀이라서 자세한 얘기는 할 수가 없지만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턴을 하면서 실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의 운영 로그라든지 그런 거를 분석하는 작업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장비를 얼마만큼씩 디플로이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 내부 운영 기록들을 봤는데 거의 지금 아마 늦어도 내년 여름까지는 거의 대부분 10G급으로 올라갈 거고 이 데이터 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아마존하고 구글이 사실 노하우가 더 많은 현실적인 기술적인 이유로 인해서 실제로 하나의 컴퓨터처럼 보이게 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이제 적어도 사용자들이 볼 때 예를 들면 내가 구글닷컴에 접속해서 뭔가 검색을 하면은 나의 웹브라우저, 나의 PC는 마치 하나의 서버하고만 하나의 IP 주소를 가진 하나의 서버로만 연결된 것처럼 작동을 하지만 실제로 구글 쪽에서는 매우 많은 수의 서버가 그 요청을 분산해서 처리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데이터 센터에서는 10G급 네트워크가 기본으로 사용이 되는 추세고 그래서 이제 이 네트워크 연구 분야에서도 실제로 이 10G급 네트워크를 어떻게 고성능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 혹은 기존의 TCP/IP를 어떻게 바꿔야 이런 데이터 센터들의 요구되는 많은 계산량들을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목표로 하는 부분은 X86 하드웨어, 요거를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기로는 뭐 커머디티 하드웨어다, 혹은 뭐 상용 하드웨어다, 아니면 뭐 제너럴 퍼포스 하드웨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전통적인 서버 시장에서는 유닉스 메인프레임 서버들이 계속 많이 사용이 되어갖고 얘네들이 이제 그 서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 절대 죽으면 안 되고 뭐 그런 이제 뭐 릴라이어빌리티라든지 이런 쪽의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되게 보수적이에요.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근데 이제 X86이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뭐 인텔이나 AMD나 이런 CPU들은 원래는 그 일반 PC 시장, 그러니까 일반 개인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개발이 된 건데 얘네들이 워낙 잘 팔리고 그러다 보니까 기술 개발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안정성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전통적인 서버 하드웨어 플랫폼을 따라가게 되면서 얘네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훨씬 쌉니다. 그래서 많이 쓰게 되고 그러니까 뒤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번 할 건데 GPU도 원래는 일반 소비자 마켓으로 처음 나온 제품이었어요. 그래픽 처리를 빨리 하고 말 그대로 게임을 좀 더 빠르게 돌아가게 만들려고 만들어진 기술인데 많은 사람들이 PC를 사서 쓰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로 가격이 굉장히 내려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해보니까 GPU의 구조를 조금만 바꾸면 뭐 굉장히 복잡한 계산을 돌리는 데 쓸 수도 있겠다. 이런데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차안을 하면서 이 GPU라는 기술이 현재는 이제 과학 목적의 어떤 복잡한 계산을 하는데도 많이 사용이 되고 이제 제가 하는 연구에서처럼 이런 네트워크 패킷을 고속으로 처리하는 목적으로도 사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뭐 10G급 네트워크도 예전에는 뭐 10G의 어떤 뭐 네트워크 카드를 쓴다 그러면 전용의 장비라든지 전용의 어떤 플랫폼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 장비들도 굉장히 고가여서 쉽게 일반인들이 접하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PCI 익스프레스라는 이제 우리 일반 PC에 들어가는 메인보드 버스의 속도가 충분히 빨라지면서 PCI 익스프레스 슬롯에 그냥 끼워서 쓸 수 있는 쉽게 사용자들이 사서 꽂아서 써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제품들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글로벌 기업들도 10G 네트워크를 데이터 센터에 쉽게 도입을 할 수 있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기존에는 이제 미션 크리티컬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던 이런 코모디티 하드웨어 플랫폼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고성능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이점 때문에 많이 사용이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 고성능 네트워크 처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하는 이 연구도 이런 코모디티 하드웨어 위에서 어떻게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어야 실제로 그 성능을 다 끌어내면서 네트워크 패킷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문제를 푸는 데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는 이렇게 많이 발전을 했는데 이제 뭐 다들 많이 아시다시피 요새는 이제 클락 스피드라든지 트랜지스터 사이즈를 줄이는 것 이런 이제 하드웨어적인 발전이 물리적인 한계에 가까워지면서 점점 CPU 자체의 속도 싱글 스레드의 성능을 높이는 것보다는 여러 개의 스레드를 동시에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뭐 리눅스를 비롯해서 뭐 C나 C++ 프로그래밍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싱글 스레드 환경을 가정하고 그 패러다임이 만들어져서 개발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성능 면에서 그 실제 이 멀티코어 시스템들이 낼 수 있는 성능을 다 못 내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네트워크 분야에서 소프트웨어로 네트워크 패킷을 처리하기 위한 이제 유명한 프레임워크가 하나 있는데 클린 모듈러 라우터라고. 근데 이게 굉장히 유연한 구조로 해서 개별 패킷을 처리하는 어떤 펑션들을 컨피그레이션 랭귀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화살표로 일레먼트 이렇게 조합을 하면은 그 순서대로 이렇게 패킷이 처리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물론 개발자의 관점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패킷 처리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특히 그 여러 학계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워낙 쉽게 프로토타이핑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근데 이게 업계에서는 많이 사용이 안 되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능이 매우 낮습니다. 구조를 유연하게 만들다 보니까 그 어떤 한 패킷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펑션도 불러야 되고 저런 펑션도 불러야 되고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많다 보니까 성능이 느려요. 그래서 근데 이게 굉장히 유연한 프로그래밍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하면 그런 유연한 프로그래밍 모델을 보장하면서도 현대에 나온 이런 멀티코어 아키텍처를 활용해서 고성능으로 패킷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했던 연구 내용들을 몇 가지 소개를 드리면, 그래서 클릭이 왜 느릴까를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클릭 모듈러 라우터로 IPv4 라우팅하는 그 컨피그레이션을 이제 모듈들을 조합을 해서 실제로 패킷을 10G로 쏘고 리눅스 머신이 이제 어느 정도의 성능으로 그걸 하느냐 했을 때 실제 성능은 뭐 1GBps, 2GBps 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라인은 10기가인데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패킷의 양은 거의 1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느릴까라는 이유를 살펴보면, 이건 이제 그 시스템에 이제 그 프로파일링을 해서 실제로 어떤 펑션들이 그 CPU 사이클을 가장 많이 먹나 이런 거를 측정을 해본 겁니다. 가장 그 리눅스 커널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패킷별로 메모리를 할당하고 해제를 하는데, 그 과정 자체가 그 메모리에 할당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어떤 메모리 영역을 스레드 세이프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뭐 락을 걸고 메모리 영역이 어디가 비어있는지 포인터를 찾고 이런 과정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메모리 할당이 여러 번 일어나고 또 그 새로 할당한 버퍼로 뭐 하드웨어에서 받은 패킷의 내용을 복사를 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성능이 굉장히 느려져요. 그래서 보시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오퍼레이션들이 메모리 카피나 메모리 할당과 관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락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그 락이 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갑자기 팝업이 떠서 왜 안 나와? 버그가 걸렸네요. 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어쨌든 멀티코어를 완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능하면 락을 사용하지 않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데, 이제 기존의 리눅스 커널은 락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또 보면은 이제 그 클릭 모듈러 라우터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듈러하게 여러 펑션들을 쉽게 조합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개별 펑션들, 예를 들면 IPv4 라우터의 경우에는 약 10개 정도의 일레먼트를 거쳐가면서 하나의 패킷이 10개 정도의 모듈을 거쳐가면서 처리가 이루어지는데, 각 모듈마다 다 펑션을 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C++의 이제 베이스 클래스의 어떤 뭐 메소드를 호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오버헤드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사실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이 실제 우리가 IP 라우팅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계산들인데,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CPU를 적게 먹고 다른 오버헤드가 되는 오퍼레이션들이 CPU를 많이 먹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예를 보면은, 이거는 이제 MIT의 교수인 프란스 카쇼기 연구하고 있는 이제 리눅스 환경에서 멀티코어 스케일러빌리티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 발표에서 따온 슬라이드인데요. AMD에서 만든 이제 실험적인 48코어 머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8코어 머신은 어떻게 되냐면은 헥사코어 CPU를 8개를 한 보드에 꽂아서 이제 만든 그런 머신인데, 그래서 보면은 CPU 나름대로는 그래도 CPU 코어가 많아짐에 따라서 성능이 올라가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뭐 쿼드코어나 옥타코어 수준은 충분히 잘 스케일합니다. 근데 CPU 코어가 40개가 넘어가는 순간 성능이 확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그 락을 거는 부분에서 캐시 코어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다른 CPU 코어들이 가지고 있는 캐시로 데이터를 싱크로나이제이션 해주고, 이런 부분들의 커뮤니케이션 오버헤드가 발생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 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용한 그 CPU 아키텍처는 이제 뭐 헥사코어 8개를 꽂아 놓고, 이제 보시면은 D램이라고 해서 각 CPU마다, 그러니까 이 그 회색 동그라미 박스들은 실제 물리적인 CPU 칩이고요. 그 안에 6개의 코어가 들어가 있고, 그 각 물리적인 프로세서마다 메모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메모리가 이게 뭐 4GB 아니 뭐 4TB가 있다 예를 들면, 그러면은 이거를 8개로 나눠서 뭐 512기가씩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CPU에서 이 메모리를 접근하는 거는 일반적인 우리 PC에서 그냥 CPU가 메모리를 접근하는 거랑 똑같고 속도도 빠릅니다. 근데 이 CPU가 만약에 뭐 다른 데 있는 여기 있는 메모리 어드레스를 접근한다 그러면은 이 인터커넥션을 이렇게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그 메모리 액세스 레이턴시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은 그 이 CPU가 쓰는 데이터는 그 CPU에 붙어있는 메모리 어드레스 영역에 그 할당을 해주고, 이제 이런 테크닉들이 되게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멀티코어 그리고 멀티 프로세서 아키텍처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이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둘 다 역시 캐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한 코어에서 데이터를 변경을 하면은 어떤 뭐 A라는 메모리 어드레스에 있는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했는데, 만약에 그 A라는 메모리 어드레스가 다른 프로세서 혹은 다른 코어에서도 접근한 적이 있다. 그러면 다른 그 코어의 캐시에 들어있다. 그러면은 그 캐시도 같이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프로그램의 그 컨시스턴시가 보장이 되니까. 근데 그러한 과정이 뭐 우리가 쓰는 그냥 싱글 프로세서에 멀티코어가 있는 한 칩 안에서 하는 경우에도 그게 오버헤드가 굉장히 커지는데, 제가 아까 보신 것처럼 프로세서가 이렇게 여러 개 붙어 있고 각각의 인터커넥션을 여러 단계를 건너가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그 오버헤드가 굉장히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락을 쓰면 안 되는 이유, 가능하면 락을 쓰면 안 되는 이유도, 락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어떤 메모리 로케이션에 플래그를 두고서 다른 어떤 스레드가 어떤 리소스를 쓰고 있다. 그러면은 그 플래그를 세팅을 하고, 그러면은 그 플래그가 세팅돼 있으면은 다른 스레드들은 그 리소스를 쓸 수 없고, 이런 개념을 구현한 게 락인데요. 이게 자꾸 와이파이를 알 거야. 네, 그리고 이제 쉐어드 베리어블을 사용하는 락이라는 거는 그렇게 쉐어드 베리어블을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 그 베리어블을 여러 스레드가 계속 체크를 하는 거죠. 내가 이 리소스를 쓸 수 있나 없나? 그러면 계속 캐시에 올라가 있게 되고, 그 캐시를 동기화하는 이제 오버헤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락을 쓰면은 느려지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 팔스 쉐어링 문제는 아직 개발자들이 잘 익숙하지 않은 문제 중에 하나일 텐데요. 요거는 실제 이제 CPU의 아키텍처를 보면은 CPU가 캐시를 접근할 때, 또 캐시가 메모리에서 뭔가 데이터를 꺼내오고 메모리에 데이터를 쓸 때, 우리가 딱 뭐 예를 들면 읽고 쓰는 어떤 베리어블 크기만큼씩 하는 게 아니라 CPU 아키텍처상 뭐 64바이트를 한꺼번에 읽고 쓰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코드를 짤 때는 예를 들면 뭐 스트럭트, 뭐 C의 스트럭트 같은 걸 써서 변수를 이렇게 필드로 쭉 해놓고, 그 중에 어떤 한 변수는 여러 스레드가 쉐어를 하고 뭐 다른 변수는 쉐어를 안 한다 라고 가정을 하고, 그 쉐어를 안 하는 변수는 이 변수는 나는 다른 스레드랑 쉐어를 안 하니까 락도 안 걸고 마음대로 업데이트를 하면 되겠네 하고 막 써요. 근데 실제로는 그 컴파일을 해서 하나의 그 필드들이 64바이트 같은 캐시 라인 안에 들어있게 되면은 쉐어링 되는 베리어블과 쉐어되지 않는 베리어블들이 같은 캐시 라인에서 이 캐시를 업데이트하는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는 쉐어를 하지 않는 베리어블을 업데이트를 하지만 쉐어되는 베리어블들 같이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서 강제적으로 캐시가 계속 그 동기화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실제로 뭐 그 심각한 경우에는 성능에 20% 30%씩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고,
코드상으로는 알 수 없는, 드러나지 않는 그런 문제라서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니까 해결을 한다는 거는 물론 지금도 코드를 장인 정신으로 한 땀 한 땀 주의해서 잘 짜면은 물론 고성능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어렵고 일반적인 하이레벨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런 거를 일일이 다 생각을 하면서 만들기가 매우 어렵죠.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프로그래밍 언어 수준에서 도와주자, 혹은 뭐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이 이걸 고려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이제 트랜잭셔널 메모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떤 쉐어드 베리어블을 메모리 라이트를 할 때 그거를 뭐 락으로 명시적으로 보호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라이트를 해요. 그냥 라이트를 하는데 이거의 컨시스턴시를 그 밑에 있는 어떤 뭐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 또는 CPU 자체적인 어떤 로직에 의해서 실제로 동시에 라이트가 일어나서 그 라이트가 충분히 업데이트가 되기 전에 다른 애가 동시에 라이트 요청을 하면은 걔를 페일을 시키고 내부적으로 자동으로 다시 리트라이를 해서 마치 락이 걸려있는 것처럼 동작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락을 쓴다고 해도 그 정말로 레이스 컨디션이 일어나서 변수 업데이트의 이제 컨시스턴시가 깨지는 경우는 우리가 스레드를 계속 연속으로 돌린다고 해도 굉장히 낮은 확률로 발생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충분히 낮은 확률이기 때문에 매번 명시적으로 락을 거는 것보다 락을 안 걸고 일단 트라이를 해보고 되면 오케이, 안 되면 다시 리트라이 한다, 이제 이런 방식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라는 가설을 이제 사람들이 세우고 그 방향으로 이제 그런 가정에 따라서 개발하는 게 트랜잭셔널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저걸 뭐 구현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많은 그 아이디어들이 나와 있고, 저도 뭐 모를 만큼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C나 C++ 프로그래밍 하는 레벨에서 봤을 때 뉴마 노드, 아까 봤던 뉴마 노드라는 건 이제 논 유니폼 메모리 액세스라고 해서 프로그램상에서 내가 어느 코어에서 도는 스레드든 간에 어디에 있는 어느 메모리든지 사실 자유롭게 접근을 할 수 있어요. 원래 이게 당연한 건데, 아까 보신 것처럼 그런 멀티 프로세스 아키텍처에서는 프로세서마다 메모리 영역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상으로는 똑같이 메모리 액세스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 각 메모리 액세스의 성능이 매우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실제 메모리를 로컬하게 각각 나눠서 할당을 하고 그 메모리만 사용을 해야 되고, 이런 테크닉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눅스 커널에, 최근 커널에는 저런 뉴마 노드를 구분해서 메모리를 할당하고, 뭐 혹은 강제로 여러 노드에 나눠서 할당을 하고, 뭐 한 노드에만 할당을 하고,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본 라이브러리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잘 활용을 하느냐,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아직 활용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잘 활용을 하느냐, 이런 것이 고성능을 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그럴 때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게, 우리가 어떤 메모리 영역을 굉장히 자주 업데이트를 하고 굉장히 자주 바꿔야 될 수가 있고, 어떤 메모리 영역은 한번 초기화를 해놓으면은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거의 변경을 안 할 수도 있고, 이러한 이제 업데이트 프리퀀시가 다 다를 거예요,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서. 근데 그러면은 주로 리드만 하는 애들은 사실 여러 코어가 쉐어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미 일단 한번 캐시에 올라오면은 그 다음에는 리모트 메모리 액세스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근데 자주 업데이트된 애들은 가능하면은 각 로컬에서만 접근을 하게 해야 되고, 이런 트레이드 오프를 잘 해야 되고,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기본적으로 이 메모리를 내가 자주 업데이트 할 건가, 이 메모리를 여러 스레드가 쉐어해야 되는가, 쉐어를 하긴 해야 되는데 업데이트가 자주 안 되니까 리드 온리 카피를 각 스레드별로 만들어 놓고 가끔 업데이트가 일어나면은 그때만 뭔가 락을 걸어서 업데이트를 하면 되는가, 이제 이러한 특성들을 항상 고려를 하고 프로그램을 짜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PU가 이제 가성비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런 코프로세서들을 활용해서 복잡한 계산, CPU에 비해서 이제 굉장히 높은 수준의 병렬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병렬 연산들을 GPU를 이용해서 좀 더 빠르게 해보자라는 이제 그런 방식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이 멀티코어를 충분히 활용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제 시스템들이 개발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연구를 해온 거는, 저의 이제 현재 연구 토픽은 GPU 가속을 활용할 수 있는 고성능 소프트웨어 기반 패킷 처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밟고 있는 약은 이 프레임워크를 쓰면 앞에서 얘기한 이런 복잡한 것들 고민 안 해도 되고, 그냥 제가 정해준 틀 안에서만 잘 짜시면은 알아서 고성능으로 돌려드립니다 라는 약을 이제 저는 팔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뭐 일단 현재 상태는 뭐 IPsek으로 이제 패킷 암호화하는 터널을 만들 때 그 암호화를 약 20기가 정도의 성능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게 20기가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인텔 제온 E5 샌디브리지급의 CPU를 꽂고 그 GPU로 가속을 하면서 네트워크 카드 10기가짜리 8포트를 꽂아서 80기가로 트래픽을 쐈을 때 20기가의 아웃풋이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계속 삽질 중입니다. 이게 왜 어려운가? 그래서 성능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배치 사이즈 Q랭스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렇게만 써놓으면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패킷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클릭이 왜 느린가라는 슬라이드에서 펑션 콜 오버헤드가 심하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한 번에 한 펑션을 한 번 호출할 때 여러 개의 패킷을 한꺼번에 보내서 그 펑션 안에서 펑션 콜 없이 쭉 루프를 돌면서 한 번에 처리를 하면은 그 데이터 로컬리티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캐시에서 인접한 영역에 있는 데이터들은 CPU가 자동으로 프리패칭을 하는 그런 미리 읽어드리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기능의 이득을 볼 수가 있고, 그 펑션 콜에서 이제 코드 사이에서 프로그램 카운터가 점프를 하는 뭐 그런 현상도 줄일 수 있고, 그래서 성능이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배치 사이즈를 얼마나 크게 하느냐. 근데 이거를 근데 그럼 무조건 크게 하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또 너무 크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패킷을 처리하는데 레이턴시가 커져요. 그래서 그 배치의 앞부분에 있는 패킷은 가장 마지막에 있는 패킷과 동시에 처리가 끝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적으로 손해를 봐요. 실제로는 먼저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치 사이즈를 또 마냥 크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어딘가의 어떤 포인트에서 최적의 성능이 나오는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자동으로 튜닝하기 매우 어렵고요. 또 Q의 길이도, 그러니까 Q의 길이라는 것도 결국 배치 사이즈와 관련이 있는 건데, 역시 너무 길어지면은 레이턴시가 커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려운 점은 이제 GPU를 쓰게 되면은 CPU와 GPU는 완전히 독립적인 그 칩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GPU가 무언가 일을 하는 동안 CPU는 또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GPU를 어떤 태스크를 실행을 해놓고 얘가 실행이 끝날 때까지 마냥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은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CPU 사이클이 그만큼 노는 거고, 그럼 그 사이에 무언가 다른 일들, 뭔가 유용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실행하는데, 그럼 이제 비동기적으로 그 태스크를 실행을 해야 되는 거죠. 일단 태스크 해놓고 나는 다른 일을 하다가 너 끝났니? 끝났네. 그러면 그 다음 거 이어서 하고, 이제 이런 구조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말은 쉽지만 실제로 코드를 제대로 잘 짜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어려운 점들이 있고, 또 이제 모듈하게 만들 경우에 펑션 콜 오버헤드가 발생하는데, 이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칭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단계 하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클릭 모듈러 라우터의 성능이 굉장히 안 좋지만 굉장히 유용하고 쉽게 쓸 수 있는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거기에 성능을 올릴 수 있을까라는 방향으로 먼저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배칭을 하면은, 배치 프로세싱을 적용을 하면 성능이 좋아지니까, 그럼 클릭을 배치 프로세싱을 하게 만들면은 얼마나 성능이 좋아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IO 배칭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그 패킷을 하드웨어에서 그 응용 프로그램으로 다이렉트로 읽어드리는, 아까 말했던 그 리눅스 커널의 여러 가지 이네피션트한 메모리 매니지먼트를 다 바이패스를 하고 바로 그 이더넷 프레임을 유저 레벨로 올려주는데요. 그런 라이브러리를 하나 갖다 쓰면서 기본 성능을 잘 봤고요. 그랬더니 한 8기가 정도 나오는데, 뭐 배치 사이즈를 변화시켜도 별로 성능에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메모리 할당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프로세서별로 로컬한 메모리를만 사용하도록 메모리 할당하는 그 코드를 바꾸고, 그런 이제 최적화를 적용을 하니까 약간 더 성능이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고, 거기에 이제 실제로 패킷을 처리하는 각각의 모듈들이 패킷을 한 개씩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한꺼번에 처리하게 최적화를 하니까 성능이 이제 쭉 더 스케일해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에 GPU를 붙이고 이제 이러면 더 성능이 잘 나오는데요. 이제 그런 그 연구들을 이제 제가 후속으로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근데 GPU를 쓰게 되면 또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PU를 1을 보내놓고 CPU가 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CPU를 잘 활용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CPU에서 1을 처리하는 양과 GPU에서 처리하는 1의 양을 이제 그 비율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1GBps의 트래픽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800Mbps 분량은 GPU에서 처리를 하고 200Mbps 분량은 CPU에서 처리를 한다. 이런 그 비율을 이제 바꿔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그 한 기종의 GPU만 사용하고 한 기종의 CPU만 사용을 하면은 얘네의 성능을 어떻게 절대적으로 측정을 해가지고 딱 정확히 그 비율만큼 나눠주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입장이고 이 소프트웨어가 여러 종류의 서로 다른 그 컴퓨터에서 모두 잘 돌아가도록 만들려면은 이 부분을 내가 사용하는 하드웨어에 의존해서 짜면 안 되고 제너럴하게 자동으로 그 최적의 성능 포인트 그 오프로드 그 프랙션을 그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험을 해본 거는 뭐 IPexec과 IPv6 두 가지의 오퍼레이션을 한 머신에서 동시에 돌리는데 각각을 이제 0인 경우에는 뭐 CPU에서 다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CPU가 GPU보다 계산 능력이 낮기 때문에 이제 성능이 가장 낮은 포인트에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제 GPU에서 처리하는 양을 상대적인 비율을 점점점 늘려서 1.0은 이제 GPU에서만 모든 거를 다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GPU로 처리하는 양을 늘릴수록 점점 성능이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모두 다 GPU에서 처리하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그 모두 양쪽 다 GPU로 모두 다 보내면은 성능이 80%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가장 좋은 성능이 나오는 지점은 뭐 GPU와 그 CPU 사이의 비율을 이제 저 정도로 조절을 했을 때 가장 좋은 그 성능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저 포인트가 이제 어떤 종류의 태스크들을 조합을 하느냐. 그 두 개만 조합을 했는데 세 개, 네 개로 조합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 그래프가 뭐 지금 이제 2차원 평면인데 뭐 3차원, 4차원 평면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런 포인트에서 어떻게 글로벌 옵티멀 포인트를 찾아가느냐 이런 최적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의 이 뭐 성능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그 패턴 자체도 우리가 얼마나 좋은 성능의 CPU를 쓰느냐, GPU를 쓰느냐에 따라서도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네럴하게 이 문제를 푸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지난 1년 동안 해왔고, 뭐 결론은 그러니까 이거를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해서 뭔가 계산을 해가지고 딱 하고 정답을 내는 그런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냥 그때 지금 성능이 뭐 이만큼 나오는데 GPU로 조금 더 보내봤더니 성능이 올라간다. 그럼 GPU로 더 보내요. 근데 계속 보내다 보니까 성능이 다시 떨어졌다. 그럼 다시 GPU로 보내는 양을 줄여요. 이런 식으로 이제 휴리스틱하게 그때 맞춰서 하는 이제 이런 방식의 알고리즘을 만들었고, 그게 이제 저희 내부적인 실험 결과로는 뭐 CPU만 쓰는 경우나 GPU만 쓰는 경우보다 성능이 더 좋게 나온다라는 것까지는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그건 이제 저희도 논문을 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 뭐 자세히 얘기를 드릴 수는 없고요. 근데 이제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 거는 그 이제 거기에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클릭을 가지고 그 배칭을 했더니 성능이 꽤 잘 나온다. 그런 모듈러 아키텍처로도 충분히 고성능의 그 10기가급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구나라는 가능성을 확인을 했고, 또 우리가 이제 별도로 이건 이제 아까 보여드린 이 그래프는 이제 클릭하고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레임워크로 개발한 건데요. 이 자체 프레임워크에서 GPU를 쓰면 성능이 저렇게 좋아질 수 있고, 또 GPU와 CPU 사이에 로드 밸런싱을 이렇게 하면은 성능이 더 잘 나오겠구나라는 결과가 얻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이제 하나로 합치는, 이제 그래서 궁극의 프레임워크를 만들자 뭐 이제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처럼 프로그래밍도 쉽게 할 수 있고, 뭐 GPU 코드도 딱 한 줄만 이렇게 써주면은 알아서 자동으로 그 GPU로 보내야 되는 양만큼 최적의 성능이 나오게 알아서 다 로드 밸런싱 해주고, 이제 그런 기능들을 처리하는 이제 궁극의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있고, 이제 뭐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이고 논문도 작성 중이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텐지급으로 트래픽을 처리하게 되면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리눅스 시스템에서 일반적으로 소켓을 이용해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과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으로 그 하드웨어에서 직접 패킷을 읽어서 유저 레벨에서 처리를 하고, 그 과정에서 멀티코어 스케일러빌리티 프로그램들을 잘 고려를 해서 뭐 캐시라든지 뉴마노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부터 그런 거를 근본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